안녕하세요. 책안들입니다. 요즘에 소설보다 재미있는 이야기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양녕대군이 전국을 시찰할 때 충청도 공주에서 만났던 임두성과 그의 어린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정열이 지극한 어린 아내. 세종 15년 3월 11일 아침에 양녕대군은 전부터 자기를 따르던 이모와 박봉이 두 사람과 함께 서울을 떠났다. 목적은 팔도강산 구경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충신, 효자, 연려 등을 만나면 상을 주고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양녕대군은 먼저 항해도 지방을 거쳐 평안도 지방을 만유하고 돌아와 다시 충청도 지방을 시찰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실로 많은 선인과 악인들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은 공즙에서 오리 떨어진 인근 남문 밖의 작은 마을에 임두성이라는 젊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근근히 자랐지만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작기는 하지만 집도 한 채 마련했고 작년에는 장가까지 들어 아내와 함께 한상의 비둘기처럼 의족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임두성의 아내는 촌색씨들 중에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 미인이었으며 나이가 어렸다. 읍의 장이 서는 어느 날 오후 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임두성의 아내는 벼랑간 소나기를 만나 길가에 있는 어떤 가게의 헛간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고을의 호방인 김기동이라는 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헛간의 그녀를 보게 되었다. 여보시오, 저 여자가 누군가? 김기동이 관심을 보이며 묻자 술 파는 노파가 대답했다. 에이, 호방님은 눈도 밝으시군. 저 여자는 남문 밖에서 사는 임서방의 처요. 임서방이라니. 임서방이 누구지? 아따, 두성이라고 작년에 혼인을 했지 않소? 아, 두성이 그 애의 처야? 그나저나 대단한 미인이로군. 누구의 딸이지? 아니, 호박님은 이때까지 모르게 계셨군. 저 애가 바로 딱새의 의붓딸이라오. 올 정월인가 언젠가 딱새하고 살던 마누라가 죽었지요. 그 마누라가 데리고 온 딸이래요. 아, 그래. 딱새의 의붓딸이라고? 김호방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며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이가 40살에 가까운 김기동은 얼굴이 가무잡잡했으며 마음이 곧지 않은 사나이였다. 그는 남들에게 못할 짓을 도맡아 하여 땅맞이기나 장만했으며 여자를 좋아하여 첩을 두세 씩이나 두고 사는 자인데 임두성의 젊은 아내를 보고는 흑심을 품게 되었다. 김호방은 잠시 후 딱새를 불러 어느 술집의 방으로 들어가 술을 건커니 잡거니 하다가 불쑥 말했다. 그나저나 여보게, 자네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꽤 오래간만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가? 아따, 호박님께서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만나봤자 호박님께서 우리 같은 상놈과 함께 술을 잡수시겠소? 어쨌건 오늘 내가 횡재를 하는군. 좋은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딱새가 당치도 않다는 듯이 대꾸하자 김호방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아따, 이 사람. 자네야말로 별소리를 다 하는군.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하지 말게. 내가 생각은 늘 하지만 항상 바쁘게 지내느라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요즘 지내기가 어떤가? 항상 그렇지 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노름판이나 찾아다니고 있으니. 그런데다가 마누라까지 죽어버려서 꼴이 더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상처를 했다지. 가만히 있자. 그런데 자네에게 딸이 하나 있었지? 예,
하지만 작년에 시집을 보냈지요. 그년이라도 있으면 뒷바라지를 해주어서 좀 나을 텐데 방정 맞은 마누라가 지랄 발광을 해서 서둘러 시집을 보냈답니다. 그래? 그런데 사위는 누구야? 남문 밖에서 사는 두성이옵니다. 두성이. 그애 가진 것이 좀 있나? 있기는 뭐가 있어요. 내 딸년이 별짓을 다 해서 두성이를 먹여 살리고 있지요. 허허, 그래? 그럼 자네에게 제대로 보태주지도 못하겠구먼. 예? 보태주다니요? 혹시 술값이라도 주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면 그년이 제 코가 석자라는 식으로 엄살만 잔뜩 부리는데 친자식이 아니라서 더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 딸이 의붓 딸이지? 예, 죽은 마누라가 데리고 왔지요. 그래? 그렇다면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예? 좋은 수라뇨? 자네가 한번 힘을 쓰기만 하면 술과 밥에 젖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떤가? 해보겠나? 무슨 일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말고요. 대간절 무슨 일이요? 어서 말해보슈.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작은 집이 얼마 전에 가지 않았나? 예? 진주집이 없어졌다고요? 진주집은 그대로 있지. 다 늙은 것이 어디로 가겠나? 대구집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작년에 데려왔다는 대구집이 갔다는 거요? 도대체 왜 간 거지요? 어딜 덜 된 데가 있어서 내쫓은 건가요? 아니면... 허허, 이 사람 혼자서 떠들어대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그럽시다. 어서 말씀하슈.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청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자네의 의붓딸 말일세. 그 애를 내게 보내게. 예? 시집가서 탈없이 살고 있는 그 애를 말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그리고 그년이 제 서방을 웬만큼 좋아하는데 될 말이 아니오. 바로 그거야, 이 사람아.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어 내가 탐을 내게 된 거야. 하지만 그런 계집은 천지에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애를 탐내시오. 사방에 그득한 것이 계집들이잖소. 그러니 다른 여자를 택하시오. 그러면 내가 목을 잡고 끌어서라도 데려와서 호박님께 바치겠소. 우리 어머니라도 끌어오리다. 어허, 이 사람 실없는 말을 다 하는군. 나는 지금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딱새는 원래 못된 짓은 하나도 빼먹는 것 없이 저지르고 다닐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공습이 떠들썩해지도록 싸움질을 하며 돌아다니는 자였다. 그래서 누구나 딱새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며 도망갈 지경이었다. 시집간 딸과 그녀의 남편 임두성은 특히 더 그랬다. 딱새가 하루 걸러 찾아와서 술 사오너라 노름할 미천을 대다오 하는 통에 진저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런 딱새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들을지 말지 한데 옳지 않는 말을 한다면 들을 리가 만무했다. 물론 무지한 딱새도 그 정도의 생각은 있기에 좋소, 내가 한번 해보겠소 하면서 대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김호방은 아무래도 이놈이 돈 구경을 해야 마음이 통하겠군 하고 생각하며 구렁이 잔뜩 같은 엽전 20냥을 꺼내 딱새에게 주면서 여보게 이걸로 한 잔 더 하시게. 나는 볼 일이 좀 있어서 이만 일어나야겠네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딱새의 태도가 슬그머니 바뀌어졌다. 하지만 말이오, 아무리 내가 못할 일이 없는 딱새이긴 하지만 그건 웬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오. 허허,
어려운 일이기에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쉬운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자네에게 부탁하겠나. 그러니 잔말 말고 일을 잘 만들어 보게. 알겠소. 하지만 이 수문양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내가 빈털터리로 지내는 놈이기는 하지만 돈 20냥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이런 딱한 사람 같으니 오늘만 날이고 내일은 날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자네에게 줄 돈을 준비해 온 것이란 말인가? 갑자기 만났기에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주는 걸세. 그래요? 그럼 사례비를 얼마나 주실 거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확실하게 정합시다. 당연히 그래야지. 성사만 시킨다면 자네가 원하는 액수만큼 주겠네. 에이, 성사시킨 후에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소. 그러니 지금 당장 정해주시오. 아따, 그 사람 의심도 많군. 그럼 내일 내 집에 들르게. 한 100냥 주면 되겠나? 그렇게 하시오. 그럼 내일 들르리다. 일이 그렇게 결정되자 딱새는 이게 웬 행제냐. 역시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야. 한데 그년을 어떻게 구월 삶아야 할까?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딸의 집으로 향했다. 얘야, 안에 있느냐? 딱새가 거정문을 열면서 부르자 방 안에 있던 그의 의붓딸은 철렁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에구, 처망나니가 또 오셨군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동안 아비와 자식의 사이로 살았기에 억지로 웃으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반겼다. 그래. 그런데 어디서 또 그렇게 술을 잡수셨어요? 의붓딸이 묻자 딱새는 아랫목에 앉으면서 대꾸했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그런데 두성이는 어디 간 거냐? 조금 전에 잠깐 다녀오겠다면서 건너 마을에 갔어요.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래, 그거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너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나 너를 괴롭혔다. 그래서 오늘부터 술을 끊고 노름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주겠니? 원 아버지께서도 참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한데 말이다. 내가 너무나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가 않다. 아버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다 그렇지요. 저처럼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다. 너만큼 똑똑한 아이라면 큰 집에서 얼굴에 분단장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움막 같은 집에서 흙두성이가 되어 살고 있으니 너무나 딱한 일이다. 에그 아버지, 난데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취하셨군요. 저는 뒷집에 잠깐 갔다가 올 테니 누워서 한숨 주무세요. 의붓딸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황급히 딱새가 다시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나가지 말고 거기 좀 앉아라. 내가 정작 해야 할 이야기를 아직 못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그래서 말이다. 에그, 또 그런 소리를 하시네. 그러지 말고 좀 누우시라니까. 아니야, 눕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성 안에 살고 있는 김호방을 알지?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 김호방이 글쎄 너에게 반했다는구나. 그러니 내가 고개를 한 번만 끄덕이기만 하면 너의 신세가 단번에 바뀔 수 있다는 거다. 에그머니나 술이 취했으면 잠이나 자시라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내가 못된 잡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나무래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인데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이오. 의붓딸이 크게 놀라며 화를 냈지만 딱새는 계속해서 말했다. 얘야, 철딱선이 없는 소리는 그만해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냐? 돈만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세상이야. 여북하면 돈만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생겼겠니? 그러니 깊이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면 당장에 김호박네 집 안주인이 되어 호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겠지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말이요. 내가 혼인한 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임서방이 돈은 없지만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요? 그러니 내가 과부가 되기라도 했다면 아버지의 말에 따를 수도 있겠지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서방을 놔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오. 오냐, 알았다. 듣고 보니 내 말이 맞구나. 그럼 나는 이만 간다. 내일 또 오마. 비척거리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딱새는 칵 하고 가래침을 뱉고는 초저녁의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에 남아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있던 두성의 어린 처는 너무나 기가 막혔는지 방바닥에 엎드려 목을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에 이웃집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와 말렸기에 겨우 진정하기는 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에구, 남들은 부모가 곱게 길러서 관연하면 고르고 고른 신랑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100년 동안 변함없이 잘 살라는 축수를 빌건만 인연의 팔자는 어찌 이렇게 사나워서 천하의 못된 잡놈을 의붓아비로 삼게 되어 이렇게 무참한 일을 당한단 말인가 하고 넋두리를 하면서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런데 건너집에서 사는 복순네가 갑자기 숨이 턱에 닿아서 거정문을 젖히고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이봐 세대 큰일 났어. 지금 임서방이 저 앞에 개울독 위에 쓰러져 있어. 예? 두성이 처가 깜짝 놀라며 두 눈을 크게 뜨자 복순네가 다시 소리치듯이 말했다. 어서 가봐. 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죽었는지도 몰라. 어떤 몹쓸 놈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제서야 비로소 흩어진 머리를 주섬주섬 틀어얹은 두성의 처가 허겁지겁 달려가 보았더니 과연 사랑하는 남편 두성이 두 귀에 무참히 쓰러져 있었다. 아, 여보! 두성의 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부짖자 뒤따라온 이웃 사람들이 힘을 합쳐 두성을 집으로 옮겨다 눕히고 급히 의원을 청해왔다. 진찰을 끝낸 의원이 누군가 뒤에서 칼로 여러 번 깊이 찔렀기에 다리가 크게 상하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소이다. 라고 말했기에 두성의 처는 비로소 안심하며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린 남편에게 물었다. 누가 당신을 찌른 거지요? 그러자 두성은 힘없이 머리를 저으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자가 복면을 하고 있었기에. 그래요? 이상한 일이야.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칼을 맞을 정도로 나쁜 짓은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성의 처는 자기도 모르게 순간 짚히는 데가 있었다. 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으며 일단 남편의 몸을 회복시키는 데만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성의 처는 남편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다녔다. 그러는 동안 한두 달이 지나가고 두성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었다. 하지만 다리 하나는 쓸 수 없는 병신이 되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그 즈음에 두성의 처는
한입 건너 두입 건너서 들려온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두성이 다리를 칼로 찌른 범인은 딱새이며 그가 김호방에게서 돈 100냥을 받은 뒤에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소문이었다. 때문에 두성의 처는 사고가 났었던 날 순간 떠올렸던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하며 틀림없어 나를 과부로 만들어 김호방의 첩으로 보내기 위해 내 남편을 해치고 100냥을 받은 뒤에 어딘가로 몸을 숨긴 거야. 내가 병신이 된 남편과 헤어지면 시치미를 떼고 다시 나타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북북 깔며 의붓아비 딱새를 찾아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을 보살피면서 막일까지 하며 약을 사느라고 꾸어서 쓴 돈을 갚느라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야 했다. 때문에 원수를 갚는 일은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빚만 늘어갔으며 그동안 빌려 쓴 돈 7냥을 당장 갚으라는 독촉까지 받게 되었다. 물론 갚지 못하면 그 돈의 액수는 새끼를 쳐서 더욱 늘어갈 것이다. 두 부부는 결국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의논한 끝에 그들의 집을 빚 대신 채권자에게 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작은 보퉁이 하나를 머리에 인 두성이 처가 작대기를 짚은 두성을 부축하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했기에 문정국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공주 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나을 것 같았기에 장판에서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자 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밤을 보냈다. 그날 밤 임두성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하단 말인가. 나는 내 팔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지만 자네까지 이렇게 못할 짓을 시키니 딱해서 못 보겠네. 차라리 그때 그놈이 나를 죽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허! 하고 한탄을 했다. 그러자 두성의 처는 남편의 등을 다독거리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말했다. 에구,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는 거지. 설마 영영 이러겠어요? 언젠가 때가 오면 우리도 잘 살게 되겠지. 나야 다리와 팔이 성하니 어려울 것 없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원통할 뿐이지. 그놈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멱을 물어서 죽이고 간을 꺼내서 씹어먹을 거예요. 여보,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렇게 흉한 말을 왜 입에다 담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죽게 되었어도 그런 악한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해. 그렇지? 옳은 말씀이요. 하지만 웬만큼 분해야지요. 자, 그런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눈이나 붙이세. 그나저나 요새는 이런 데서라도 지낼 수 있지만 겨울이 되면 추워서 어떻게 하지? 별 걱정을 다 하시오.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살 수 있는 수가 생기겠지. 그러니 어서 주무시기나 해요. 이처럼 임두성 부부는 서로 위로하면서 장바닥 가게에서 이틀 밤을 보냈다. 다음 날 두 부부는 아침부터 북문 밖으로 나와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행인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을 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버드나무 숲속에서 흉악하게 생긴 거짓대가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그 중에 한 놈이 시비를 걸었다. 허허,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버젓이 앉아있어. 썩 일어서지 못해? 예, 보시다시피 다리 병신이 왜다. 그저 이렇게 동량을 얻어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살려주시오, 여러분. 임두성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그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허허, 우리가 대대로 거지동량 짓을 해왔지만 너희들처럼 경이 없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 헛소리 말고 어서 썩 물러가, 어? 이것들 보게. 얘들아, 이것들을 저리로 끌어다가 버려라. 다음 순간 거짓대가 무슨 물건을 다루려는 것처럼 두 부부에게 달려들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두 손을 비비면서 거지들에게 애원하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지만 상대가 워낙 흉악한 거지떼였기에 두려워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만 했다. 그때 마침 양녕대군이 공주의 경치를 구경하며 그곳의 인정과 풍속을 살피려고 동행인들과 함께 금강가를 향해 걸어오다가 그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런데 잠깐 보기에도 임두송 부부가 불쌍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색이 거지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앞으로 나아가 두성의 팔을 잡아서 끄는 거지의 손을 지팡이로 치면서 일갈했다. 이놈들아, 피차간에 모두 구걸하며 지내는 모양인데 무슨 일로 몸이 성취하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끌면서 야단이냐? 썩 놓아라. 그랬더니 그 거지가 양녕대군을 힐끗거리면서 투덜댔다. 영감님은 모른 채 하시오. 이런 무법자는 버릇을 고쳐주어야 하니까. 글쎄,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러는 거냐? 그렇다면 말을 해보아라. 그러지요. 글쎄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인지 모를 이 연놈들이 아무런 인사 한마디도 없이 여기에 나타나 구걸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이요. 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럼 내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인사를 할 테니 그만 용서해 주거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용서해 줄 수 있지요. 고맙다. 양녕대군은 봉이에게 시켜 거지들에게 돈 한 냥을 내주게 하고는 임두송 부부를 불러 사정을 물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숙이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소이다 라고만 말했다. 때문에 양녕대군은 두 남녀에 대해서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처럼 봉변을 당하게 된 사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결국 임두성 부부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들은 양녕대군은 듣고 보니 딱한 일이로군. 두성이는 아무쪼록 보물보다 소중한 아내를 끔찍하게 위해 주어야 하느니라. 자네의 아내는 나이가 어리지만 정열이 지극한 여인이야. 라며 두성이 저를 칭찬한 뒤에 친필로 쓴 편지를 그에게 주면서 다시 말했다. 원님께 가서 이 편지를 전하면 무슨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두성 내외는 그 길로 당장 가나로 갔는데 그 편지는 원님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김오방이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이었다. 눈치 빠른 김오방은 원님이 시킨 것처럼 꾸며 그들이 살았던 집을 찾아주고 돈 10냥을 따로 주어 두 부부가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하여 양녕대군의 편지로 인해 드러나게 될 자기의 치부를 감춘 것이다. 임두성 부부는 원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준 사람이 양녕대군이라는 사실을 그로부터 얼마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정하수를 떠놓고 북향 사배를 하며 양녕대군이 행복하기를 축원했다고 한다.